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금요일. 그렇지만 또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 함께 해주시는 조합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지난 2주는 녹음방송했지만 오늘은 완전 생방송입니다. 금요일 정말 약속 많죠. 저도 오늘 모임이 2개나 있었는데 둘 다 안 간다고 말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에는 우리 금융 전문가이자 론스타 전문가 김득이 금융정연대 공동대표도 와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아주 안쓰러운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뭐 여러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한 55분 잘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설마 술자리에 계시면서 이걸 또 듣고 계신 분도 있나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녹음방송하고 모임에 갔더니 조분구 대표님이란 분 출연하셨잖아요. 키코 피해자. 그분들은 자기가 녹음한 거 9시부터 들으면서 술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녹음되어 있으니까 신기하다 그러면서 한 10명이 술집에서 그걸 큰 소리를 켜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뭐냐고 이렇게 어필을 했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생방송이니까 인사 많이 달아주시고 금융정의연대 김득이 대표님 11년 전에 태강그룹의 흥국생명으로부터 쫓겨나셔가지고 지금도 거리를 헤매고 계시는데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국민TV에서도 출연하셨었죠, 김득이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뭐로 출연하셨어요? 정부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출 관련해가지고 정책 관련해서 출연을 했댔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예. 그 엉망인 거? 예. 그러니까 뭐, 빚을 엄청 내가지고 전월세 오른 거 내고 집값 오른 거 사라고 막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거치기간 줄여서 올리금 내라 뭐 이런 거로 그렇죠. 되어 있는데요. 그거 간략하게 어제 방송했던 거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1년 전에는 최경환 부총리께서 예.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가계대출을, 부동산 대출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를 완화해서 엄청나게 대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00조 정도의 가계대출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현재. 위기를 느끼고 어저께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뭐 사실상 뭉뚱그려서 발표를 했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종합대책은 아니고 반쪽짜리 대출인데 거치기간을 짧게 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으로 해서 대출금 를 회수하고 그다음에 소득에 비례한다라는 점에서는 저희들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거에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한테 거치기간 짧게 해라 그러고 그다음에 복지나 민생대책 없이 또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대책 없이 그렇죠. 그냥 앞으로는 잘 안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완전히 힘든 사람들한테는 다시 한번 절망을 느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저희들이 반쪽짜리 대출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대책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의 거론을 했댔는데요. 올해 초에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000원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인상률이 2자리는 넘지 않을까 했는데 꼴랑 8% 6,04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방안도 근본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빨리 경질해야 어떠한 대책이 나와더라도 근데 뭐 최경환 장관만 퇴진해야 되나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도 퇴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시면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퇴진 문제는 아닌데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시장이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락가락 냉탕, 좌충우돌 뭐 이런 정책을 피시다 보니까 지금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TI에 대한 사실상은 소득을 보고 대출해 주겠다는 것들은 규제를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쪽팔리시든지 자기가 1년 전에 한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못 하더라니까요. 사과라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있는 한은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물러나고 새 경제팀이 와서 이제 진지하게 가계 대출 안정 종합 대책이 진짜 반쪽짜리가 아니라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 엉망이라고 지금 제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금융정의연대 김득이 대표님 오셨는데 우리 소울님 한잔하면서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주에 저희들도 술 먹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TV 홍보도 자연스럽게 했었고 술집에 있는 사람들 대우영님, 진님, 제야애님, 젊은이올님, 허수이모님 모두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득희 대표님 오늘 무슨 재판하고 왔잖아요. 아, 예. 11년 전에 흥국생명으로부터 정리해고 당하신 분이 김득희 대표님이셨네요. 예, 저는 그 흥국생명에서 정리해고는 했고요. 미래경영상 이유로.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가 미래경영상 이유라면서요. 그렇죠. 몇백억 흑자가 있는 회사가 그런 빌어먹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빌어먹을 이유가 어쨌든 정리해고법이 도입되고 나서 사실상 기업 도산제였는데 대법원의 판례가 경영 합리론으로 바뀌면서 이제 미래 경영상의 이유까지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었고요. 저희들은 전년도 대비 흑자 폭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그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해당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장이 무너지는 내용을 들었는데 판사님께서는 또 그게 긴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심에서 패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명했던 사건이었고 구속되기도 하셨고 모자가 나란히 법정 구속을 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그 사건에서 이게 한국생명 정리해고 사건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해결을 조작했다는 이야기들이 일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했던 회사에서 기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 몰아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였는데 그게 행정심 재판에서는 아웃소싱으로 둔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는 졌는데요. 2심이 이제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고등부분에서. 근데 굉장히 기대를 좀 했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왜 기대를 했느냐. 처음에 고등부분 판사님께서 재판을 시작할 때 억울한 건 알겠는데 대법원의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몰랐거든요. 우리 안정걸 총장님은 법대 나오셔가지고 대법원의 기판력이 있죠. 대법원의 판례에 하급심들이 좀 기속되게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저는 법학과 출신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몰랐는데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했기 때문에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열심히 새로운 증거를 우리 딴에는 찾아서 제출했고 정인으로 흥국생명의 고위급 인사가 나와서 참 어렵게 나오신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고위급 인사인데 나와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준 거네요. 그 회계를 뜬 게 일반적으로 털었다는 진술도 하셨고 흥국생명의 부동산을 남대문에 샀던 것들을 단순하게 방어용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흥국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구입했다 뭐 이런 진술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중요했던 게 금융감독원에 이거 공개되지 않는 자료였는데 김기준 의원실에서 자료를 열람해서 공개해 주셨던 게 전년도 대비 흥국생명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경영실태평가 자료에 따르면 등급이 1등급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일단 지금 정리해고법은 사실 없애야 될 법이긴 하지만은 법에 그래도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해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회사 흑자인데 긴박한 경영상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은 아웃소싱에서 무슨 해고 회피 노력했다 했는데 그것은 일감 몰아주기 편법이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경영등급 1등급이었다 그러면 잘 나가는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더 뽑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리해고로 한 거네요. 근데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새로운 증거. 아까 고등법원 판사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새로운 판결을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나름 새로운 증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6월 3일날 최종 심리를 했는데 또 7월 24일날 선고 기간을 잡으니까 우리 느낌상 이게 고민을 안 하신다면 바로 그냥 잡았으면 될 건데 이렇게 길게 텀을 또 잡는 게 뭔가 좀 재판부가 고민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그래서 밖으로는 1%의 희망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사실 내심은 한 20% 정도는 좀 희망을 했댔는데 오늘 판결 내용은 딱 15초짜리였습니다. 판사님께서 선고를 주문만 읽으셨는데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래서 왜 졌는지, 왜 안 됐는지 이거는 좀 판결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졌는지, 왜 어떤 것이 새로운 증거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년을 기다리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투쟁하고 복직으로서 했는데 그다음에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 회사에서 뭐 집단적인 어떤 해고 사실 망하기 일보 직전 회사면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보통 노동자의 총회를 해서 떠나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진짜 정리해고죠. 우리가 생각하는. 왜냐면 회사 곧 망하고 사장 곧 있으면 뭐 몇백억 뭐 적자지게 생겼고 감옥도 가게 생겼는데 회사 남아있을 리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망하다 하더라도 예. 정리해고는 안 하죠. 보통 그러니까. 희망퇴직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예. 업무 인수인계 하는 회사들 이번에 M&A 됐던 동양증권도 있었고요. 예. 여러 회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고용승계를 내줬고요. 예. 삼성에서 진짜 망한 회사에서도 고용승계가 예.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서 하나로 인수했던 회사들은 위로금도 줬습니다. 그동안 삼성 넷대를 썼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리해고는 이 뭐 청취자님들 들어 계시는 분들은 남의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들어올 때 우리는 아니야. 금융회사가 정리해고 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고 예. 했는데 사실상은 그 다음이 우리 차례였고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해도 흥국생명 굉장히 잘 나가는 잘 나갔죠. 지금도 잘 나가잖아요. 뭐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편이죠. 빅5에 들어가죠. 생명보험회사. 예, 빅5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니 근데 참 정말 이해 못할 판결인데 법원이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래 경영상 이유로 사람을 자른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줄 법도 한데 예. 결국 2004년도에 200명이 넘는 여직원들만 쏙가서 강제 퇴출시키고 예. 그다음에 2005년도에 예. 노동조합 간부들 중심으로 또 몇십 명 정리해고 이 두 번의 이른바 대량 노동자 학살이 전부 다 합법으로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예. 저희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총무직을 폐지한 거였거든요. 예. 그 총무직을 사람을 자르고 난 자리에 강제퇴직 당한 직원이라든가 쌍값에 있는 직원들을 알바로 예. 채용을 해서 한 10년간 운영을 했댔거든요. 예. 그걸 이제 작년에 계약직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계속 알바로 둔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예.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댔는데 예. 오늘 그분들 중에서 전화가 왔댔습니다. 예. 재밌는 게 자기는 10년 동안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해서 나가라고 해서 희망퇴직금 받고 나와서 알바로 하다서 했는데 예. 자기가 지금 이번에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FC 설계사 신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자기는 위촉계약서 적지도 않았는데 설계사라고 하면서 노동부에서는 이거 그냥 민사소송으로 하시라고. 노동자가 자기가 아니라 설계사 자영업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설계사는 뭐냐? 계약을 인수하고 수금을 받고 이게 설계사인데 이 친구들은 동일한 업무들을 한 거였거든요. 설계사 관리 업무를 했는데 단지 설계사 코드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한 거였거든요. 회사가 다 지휘 감독했고 오피 줬고 수금도 다 했었는데 저는 오늘 그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서 참 재판에서 진 것도 안타까웠지만 어쩌보면 10년 뒤에 쫓겨나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일했는데 퇴직금 받으려고 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는 노동자도 아니다. 자영업자다. 나는 두 번 죽이는 일들을 당하는 것들이었죠. 정말 악독하네요. 악독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흑자들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절대 대주주인 이호전 회장의 주머니로 가는 이 구조.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재벌 탐욕을 했고요. 저는 오늘 재판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김현장 세다. 우리나라는 정말 김현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이런 해강그룹 지금 변론을 김현장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해고 사건에서 김현장이 했고. 다 하네요. 빌어먹을 놈들이 그냥. 그 다음에 판사님이 어쨌든 기판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지는데 그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재벌공화국이다. 이걸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와 함께, 11년 전에 정리해고대에서 쫓겨났던 노동자들이 오늘 재판에서 또 안타깝게 친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근데 사실은 대표님은 그 11년 동안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면서 그래도 그 금융 전문가로서 금융정의연대라는 NGO도 만들어서 지금 제일 주력하고 있는 론스타하고 금융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론스타의 비리를 추정하는 건데 이 론스타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 원이나 되는 IS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넘어가기 전에 오늘 정리해고 그렇죠. 오늘 그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오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갔던 게 단 15초 만에 희망이 꺾였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실제 해고자들이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분은 차비가 아깝다. 15초 저 소리 들으려고 왔느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통을 했습니다. 한 잔 술을 먹게 되었고 우리 여성 간부 제가 그 여성 간부는 정말 미안한 친구거든요. 왜냐하면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항의하러 갔다가 징계를 당해서 징계 점수 때문에 정리해고자로 바뀐 친구였거든요. 제가 이제 정리해고자 당시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이 정리해고는 무조건 이긴다.
희망퇴직금은 내가 못 지면 내가 주겠다 할 정도로 저는 자신감을 가졌던 게 모든 변호사가 이긴다고 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술 먹으면서 저희들이 좀 뭐라고 합니까? 엉어리졌던 것들을 통음을 하면서 풀면서 울기도 했는데요. 그 마음에 빛이 있던 그 친구가 만약에 오늘 졌다고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고공시를 한다든가 라고 하면서 울더라니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런데 다시 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다치는 투쟁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다시 안 볼 거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호소를 하는데 가슴이 찡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투쟁을 하는데 고공시위 같은 거 하지 마시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뭘 도대체 잘못했냐 이거죠. 잘못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노동자만 해고자만 뭐가 정의로워야 되고 자기 살을 쪄내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고공시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언론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송아지가 쌍둥이를 4명 낳으면 MBC 뉴스에 나오고 날씨가 덥다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데 노동자들이 잘려도 그 억울함을 방송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고공시위를 한다든가 극단적으로 분신을 한다든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호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 뭐 그런 게 느껴졌는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살아서 끝까지 흥국생명이 제가 복직을 못하면 망하는 걸 보자 이 주의로 그래도 하나하나 정년은 정했습니다. 55세까지였는데 이번에 정년이 60세로 바뀌어서 60세까지는 복직 투쟁을 하겠다.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대법원에 이제 상고하는 것만 남아 있네요. 그래서 대법원 상고는 저희들이 오늘 판결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뭐 두 가지 걱정되는 게 이렇게 법원의 기판력이 존재하는 판결이라면 대법원에 가봤자 심리불속권 기각으로 3개월 만에 되돌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미래경영상의 이유 저희들은 미래경영상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보고 있는 게 흑자라는 회사에서 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는 사례가 저희들이 최초거든요. 그럼 이게 대법원에서 2번 확인을 받으면 노동계 전체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보고 심사숙고하자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들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사면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병보석으로 나와 있고요. 4년 실형을 받았는데 지금 얼추 감옥에서 한 거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년 실형 받고 6개월 만에 아프다고 또 나와가지고 쉬고 있는 거죠. 좋은 데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혹시나 몰라서 지금 이번에 사면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은 아닌데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진정서도 사면은 반대하는 진정서도 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해고자들보다는 행복합니다. 나를 해고시킨 태광그룹의 오너를 비리를 폭로해서 감옥으로 보냈고 그러나 실형까지 선고받게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50%의 한은 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 이 50%를 풀기 위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하는데 우리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도 절대 사면이 안 된다는 것. 저희들이 그걸 이번에 다시 한번 결의하면서 이호진 회장 이 방송을 혹시 이호진 회장님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면을 받고 싶으시면 화해자들에게 이제 화해하시고 그러니까요. 그 많은 재산 결국은 못 가지고 갑니다. 빈술의 공소거기 때문에 자기가 업보가 있는 것들은 씻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어쨌든 위족하시고 나서는 산재를 받았던 암 환자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들하고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죽음 앞에 병들게 된다면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데 뭐 참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엉어리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호진 회장님이 안 들으시면 그 측근들이 들으시면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우리 국민TV 국민아들 들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맨날 TV조선만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로니님, 진격의 진걸님, 대우형님 계속 댓글 남겨주시는데 여러분 듣고만 있지 마시고 정말 11년 동안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는데 오늘 패소하신 김득희 금융정연대 대표님께 많은 응원의 댓글 정말 부탁드립니다. 특히 진격의 진결님께서는 이렇게 흥국생명을 관리감독하는 게 금감위하고 금감원이 있을 텐데 거기서는 아무 조치를 안 했냐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요 부당해고는 금감원 금융위가 나서는 게 아니고 지방노동청이 이제 감독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노동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부당해고라고 났는데. 중노에서 졌죠. 중노위에서 합법이다. 그다음에 행정법원들이 합법이라고 해버린 거죠. 저 그러니까 질문을 보니까
흥국생명에 대해서는 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예. 감독 권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예. 금융위원회는 정책을 하는 위원회들이고요. 그러니까 대주주 변경이라든가 예. 대주주가 더 자금을 출자했을 때 뭐 승인을 받는 절차들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보험감독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금융감독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매번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이라고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되면 회사가 만약에 등급이 안 좋은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다 해서 그렇죠. 이번에 공개를 절대 안 하고 있는 자료인 것들이고요. 고객들이 예. 빠져나와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민간 대기업이어도 특별히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건전성 평가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짓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 감독을 받는데 둘 다 제대로 금감원이 안 하는 거고 그 금감원을 또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도 사실상 금융기관 대기업들의 이렇게 편에 서서 비호하는 그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론스타 사태도 그래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 금융위는 공무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질문이 금융위는 예. 공무원이죠 물으셨는데 금융위는 공무원이고요. 금감원은 민간인이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금감원은 반공반인이다. 반은 공무원이고 반은 민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금감원의 신분은 민간인 신분은 맞는데 공무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보다 더 엄격성이 요구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신한 사태 때 경남기업 특별 사태가 났을 때 아니면 저축은행 사태가 나면 왜 금감원 사람들이 엮이느냐 지휘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특혜성으로 받고 돈을 받고 하다 보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 흥국생명 정리해고 노동자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꼭 세상 살려는 게 법으로 안 돼도 일면 재벌대기업 총수나 각계 여론이 비등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코오롱도 10년 넘게 우리 해고당하신 분들이 투쟁했는데 코오롱 이웅렬 회장이 결단을 내려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고자들도 결단을 그렇죠. 내린 거죠 어쨌든. 근데 서로 양보도 하고 약간 타협해서 악수를 했잖아요. 어쨌든 보기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코오롱 이웅렬이라는 그 총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호진 일가는 최소한의 그런 인정머리도 발휘를 안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대화 신청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하회를 신청을 그러니까 그렇죠. 하회하고 대화하자. 변호사들끼리 우리 변호사가 저쪽 김현장 변호사한테 제안했는데 2주간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2주간 시간을 줬던 결과가 대법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도 없기 때문에 하회할 것이 없다. 뭐 이런 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참 우리 속된 말로 인정머리 없다. 정말 인정머리 없는 놈들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폭은 그래도 한 번 치면 치고 말거든요. 양아치들은 한 번 찌른데 또 찌르잖아요. 양아치보다 못하다는 느낌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대법원에서도 다 확정 판결 됐어도 그렇죠. 그 노동자들이 너무 억울해서 분하게 투쟁을 장기간 하면 재벌대기업 총수들이 뭐 안쓰러워서든 아니면 자기들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광그룹은 그것도 안 하는. 11년째 대화가 옆으로도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매주 목요일마다 그 태광그룹 본사 앞에 망치드는 사람 앞에서 집회하시잖아요.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계속 할 겁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시오. 불금 때 이 방송을 들어 계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해고법이 나올 때 아무도 우리는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해고는 긴박함을 넘어서 미래 경영상의 이유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뭘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평가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일반 해고의 자유. 일반 해고의 자유까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해고까지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표현을 드는 게 나는 가수다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가수다의 룰이 7등을 하면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방송을 볼 때 그 7명의 가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래를 준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했습니까? 하다못해 김건모 같은 경우는 리스펙까지 발라가지고 살아남기 했지만 7등을 해서 안 나오게 됐는데 PD가 김건모를 출연시켰다가 오히려 룰을 깼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일반적 해고까지 도입을 한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누군가가 나가고 나면 그 7등은 내가 내일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노동자들한테는 독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개혁이란 말에 속심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초창기에 들어왔던 정례고에 대해서 이제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때 정례고법을 개정하겠다. 철폐까지는 안 말합니다. 개정하겠다는 정당을 만들어내고 정책 협약을 맺어서 긴박한 경영상 의유는 사실상 망하는 회사 아니면 최소한 어떠하다고 해서 사실을 대부분 판례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부정할 수 있게끔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합의하고 바꾼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동안 많은 정례고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도 IMF 때 살아야 된다고 정례고에 찬성을 했댔습니다. 그게 한 55% 되었거든요. 그런데 쌍용 자동차 문제에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게 여론이 바뀌기 시작한 게 정례고는 너무하다 해서 35%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이 지난번 대선에도 쌍차 문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약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저는 법을 개정을 해서 정례고를 엄격하게 해야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반 해고의 자유가 들어온다면 이제 7등을 남하기 위해서 하위 5%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끼리 엄청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너나 사장이나 재벌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저것들이 저것끼리 살려고 바동바동거리고 있는 모습에서 그러나 그렇게 고생을 해도 누군가는 1년이 지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결국 우리가 우리 싸움, 우리 피를 깎아먹는 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개혁이 아니고 독약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여러분. 정례고도 문제가 많은데 심지어는 저성과자다 또는 징계란 이유로 일반 해고를 쉽게 하게 난다면 이 땅에서 우리 노동자들, 직장인들은 어떻게 편안하게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 소속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군국님께서 주변에 정례고 다시 복직한 사례가 있느냐? 그다음에 예전 동아투 해직한 분들이 학교 강의에서 하루라도 복직하고 싶다고 말한 걸 들었는데 김 대표님도 그러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대표적인 경우가요. 정례고에서 복직한 사례가 우리가 그 유명했던 대우자동차 기억하십니까? 대우자동차 정례고자가 2000년 GM 대우가 인수하고 나서 다 전원 복직시켰습니다. 복직 의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때 기고도 했댔는데요. 결국은 복직이 아니고 무기휴가로 갔으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대우자동차 엄청나게 기억나시죠? 인천에 하얀병이 날라다니고 그렇죠. 막 부평에서 전제까지 나오고 짓밟히기도 했잖아요. 짓밟히기도 해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박훈 변호사가 박훈 변호사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그 한 장만 있으면 들어갈 줄 알고 우통을 벗었는데 법원 판결문이 있어도 저들은 안 들여보내고 군합발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던. 박훈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이었고 그 내용들이 나왔던 것들이었는데 그랬던 GM 대우가 정례고자를 대표적으로 복직의사가 있는 사람을 다 복직을 시켰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자동차도 어쨌든 그 정례고자들에 대해서 복직시키겠다라는 합의서는 있었습니다. 일정의 무급 휴교자들 복직시키겠다는 합의서도 있었고요. 여러 군데에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직하셔도 내부에 엄청난 압박을 있을 텐데요. 그건 들어가서 봐야죠. 지금은 안에서 당하는 압박과 왕따보다는 그 안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11년째 흥국생명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화장실도 아직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해고자 신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내 사원적 목에 걸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요. 정말, 한 집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해고자들 마음은 안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게 왜냐하면 그게 그래야지 내가 해고자가 아니다는 신문을 가지고 그럼 저는 아마 내 이름으로 떳떳하게 사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잘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힐링이 진정한 힐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아투기 회복투기에서도 아마 그 마음이실 겁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신분을 가지고 복직했고 그거는 복직을 한다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들로부터 사과를 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응어리를 풀고 싶다. 이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좀 다르면 2010년도에 신안 사태 때 그 랑찬 이백순 일당이 이명박 정권을 등에업고 자신들의 반대자,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를 숨기려고 자기들과 조금 다른 위치에 있는 뭐 신상훈 전 사장이라든 이런 사람들 막 몰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우연히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분들도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단 하루라도 복직해서 억울하게 쫓겨난 그게 쫓겨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직원들 앞에 말하고 딱 하루만 은행원으로 복직한 다음에 바로 그만두시겠다고. 와,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자기 존재 또는 실전을 걸고 열심히 일했던 직장인 거잖아요. 청춘을 바친 직장에서 세상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불법 비리범으로 몰린다거나 조작해가지고 아니면 하루아침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고한다고 가짜로 억울하게 해고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아마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례고 토론회가.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를 했다가 하면 저는 딱 그랬거든요. 이게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꿈에 우리 아들이 흥국생명 입사해서 다시 정례고 되는 꿈을 꿨어요. 어휴. 그런데 저희 아들을 정례고 시켰던 사람은 나를 잘랐던 이호진 회장의 아들이 회장이 돼서 자르는 그 꿈을 꾸고 반성을 하고 했다 해서 대를 이어 정례고. 예, 대를 이어 정례고 아니면 대를 이어 비정규직이 되는 세상이 끔찍해서 했다고 했는데 거기 경향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경향신문 저희 집이 경향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보고 뭐라고 돼 있는 거니까 제 이름 나와 있고 흥국생명 정규직이었던 이게 있어서 보더만 아들이 아빠 정규직이었냐고 물어봐요. 그 아빠가 정규직이었지 왜? 그랬더만 아마 아들 놈은 제가 노동자 활동하다 해고된 게 비정규직으로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규직들은 해고가 잘 안 된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비정규직이니까 잘렸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정규직은 또 그런 거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눈에는. 그래서 아빠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함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들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라도 흥국생명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기간이 오래됐던 사람들은 명예회복이라는 게 본인의 힐링도 있었지만 가족들로부터의 내 삶이 잘못된 게 아닌 것들을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도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최소한 노동자들이나 직장인들이 회사만큼은 정말 소속감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대기 대표님은 너무너무 고마운 게 그렇게 잘려서 쫓겨나셨지만은 그래서 금융 권력이 나쁜 짓 못하게 계속 감시하는 금융정연회라는 정말 훌륭한 NGO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있는 회원인데요. 이런 금융정연회 혹시 가능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회원가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정연회 기억해 주시고 김대기 대표님 오늘 안타깝게 잘린 이야기는 이 정도 한 다음에 론스타 결국은 이제 잘리고 나면서 이 금융 권력이 다 엉망이라는 것을 몸소하고 론스타 사태를 추적해 오셨는데 론스타 우리나라를 상대로 5조 원이나 되는 ISD를 걸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한국 정부 유리한 자료가 나왔다면서요. 그게 뉴스타파가 보도했을 때 그거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5조가 나왔다는 것들도 심상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알았던 금액이었고요. 그것도 정부는 밝히지 않았죠? 밝히지 않고 있고요. 처음에 금액은 한 4조 얼마다라고 이제 저희들 예상만 추측만 하고 있는 것들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ISDS를 저희들은 ISDS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소송이 아니거든요. 투자자 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저쪽에서 론스타가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 금융당국이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승인 지원으로 인해서 매각을 못했다. HSBC, 홍콩 상하이은행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서 지연됐기 때문에 투자자 손해를 봤다 해서 소송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뉴스타파와 김기준 의원실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세상에 론스타가 그 한국 책임자였던 스티븐 리에게 책임을 물어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소장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스티븐 리 때문에 매각이 지연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게 미국 소장 기록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한국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적어도 론스타는 뻔히 알면서 이쪽 가가지고는 스티븐 리한데 거기 보면 뭐 스티븐 리가 공금을 횡령하고 뭐 제3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그 자금이 저는 뭐 어디로 갔는지는 의심은 되지만 아직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난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 어떤 론스타랑 이런 사람들이 스티븐이랑 미국에서는 저것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손해액을 물러내라고 소송을 하고 있던 미국 소장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는데 ISDS를 걸었는데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소송을 알려져 있는 걸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론스타는 미국에서 실제로는 스티븐 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했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론스타 측에서도 이 기록을 정부에 줬다라고 뉴스 보도도 나왔는데 저는 정부가 이래서 비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제
다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은 공개주의 재판이 원칙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재판장에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인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 듣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건들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제3자나 전문가들이 보고 감시를 할 수가 있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이런 자료가 정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줬으니까 알 것 같은데요. 자, 이것들을 가서 잘 주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서로가 팀워크를 가면 되는데 전 정부에게 조금 서운한 게 우리가 마치 론스타의 편을 들어서 이게 국익에 해하게끔 할 수 있다는 예견을 갖고 있는 건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좀 비공개 원칙들도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우리한테 공개하기는 못한다면 국회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서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여기서 좀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보고된 자료를 검증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명확하게 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 스티븐 리하고 미국에서 재판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정적입니다. 딱 우리 청취자들께서 들어도 분명히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돼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론스타 놈들인데 이놈 우리 영화 연가시에 보면 브론스타라고 나오잖아요. 나쁜 회사가. 론스타는 세계적으로 아주 나쁜 투기자본, 그다음에 요런 곳의 대명사인데 사모펀드이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미국에 서서 하는 게 딴 놈의 책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제가 그렇죠. 좀 거칠게 말해서. 다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갖고 지금 한국 정부가 주면 정부가 우리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연락도 없고 심지어 모든 걸 비공개하는데 정부의 론스타 대응팀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이 사람들 다 오히려 론스타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당시에? 네, 추경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책임 담당자로 있었고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이 매각되는 당시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지금 기획재정부 차관인가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비밀대책회의 10인회의 참석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하는 것을 그러니까 론스타가 엄청난 먹튀를 5조 원 가까운 먹튀를 하는 걸 도와주던 인간들 아니에요. 최초 매각되는 데서 단초를 마련했던 것들이 비밀 시민 대책회의가 있었던 그 서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찬호 금융위 정찬호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지금 론스타 무슨 대책팀에 있죠. 왜냐하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론스타 대책팀 TF팀 성원입니다. 정부 구성표에 보면 그 들어가는 멤버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김기준 의원실 이것도 또 밝혀졌는데요. 김기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림푸스 캐피탈하고 론스타하고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카드를 팔고 나갈 때 내가 손해봤다고 해서 올림푸스가 싱가포르에서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싱가포르 결과는 소송이 중재는 어떻게 됐느냐. 올림푸스가 억울하다. 그래서 한 7,5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물러줘라. 론스타인데 그거는 론스타와 론스타2, 론스타3 그다음에 외환은행과 연대해서 비율은 안 정했습니다. 그게 싱가포르 중재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정찬호 금융위원 부위원장이 당시 론스타 측 전문가 정인으로 강제 나왔습니다. 론스타 측 전문가 정인으로 참석했고 이 자료에 따르면 용역 보고서를 2회 정도 제출한 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돈 내고 재판받으러 갈 이유 없죠. 정인서가 안 그렇겠죠. 그럼 싱가포르까지 가려면 최소한 항공비, 숙박비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받았은 건 당연할 거고요. 뭐 두 번째는 용역 보고서를 냈다면 용역 보고서에서도 그 제출하는 비용들이 뭐 우리가 하면 1,200만 원이겠지만 그분들한테 1,200만 원 준다고 용역 보고서 쓰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기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정찬호 그러니까 금융부위원장 우리나라의 론스타 대책팀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그렇고 정찬호 금융부위원장도 그렇고 오히려 론스타 쉽게 말해서 론스타 뿌락지일 수도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뿌락지는 아니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분은 뿌락지일 수도 있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은 몰라도 정찬호 금융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론스타 측 정인을 섰고 론스타, 물론 본인께서는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그 당시 객관적인 자료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객관적인 자료를 왜 그렇게 갖다 대느냐는 거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대한민국 대법원도 론스타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 어쨌든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도
론스타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배척이 된 것들이었는데 저는 당신은 학자였고 연구소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라고 봐줘요. 그 당시는 자기가 금융위 부위원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직에 들어가실 분들, 공직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쁜 짓 거기 안 했으면 가지 말아요. 거기 안 갔으면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5조 원의 빅매치가 지금 뺏기느냐 지키느냐 그것도 국민 세금이 걸린 론스타와 ISDS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TF팀 서원중에 정찬호 부위원장님께서 들어가 계신다. 저는 국민들한테 오해 안 받으시려면 그냥 일단 거기서는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 사람 당장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가 론스타 뿌락지 의혹이 있다고 말한 것은 표현이 좀 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5조 원을 잘못하면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게 생겼는데 예. 론스타를 변론했던 사람을 뿌락지 의혹이 있다고 말해야지 뭐라고 말합니까? 변론은 아니고 전문가 증인. 그러니까 론스타를 위해서 증언까지 해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던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뭐 당시에 이렇게 되면 안 팀장님보다 제가 이게 좀 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불확실이라는 것들보다는 어쨌든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때는 적법이었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은 적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기가 오해를 안 받으시려면 지금이나 당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금융위 부위원장 사퇴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시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ISDS TF팀에서는 빠져라.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최소한 이 말씀을 맞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론스타 그러니까 그 외환카드 사건이란 건 당시 외환은행 인수한 다음에 외환카드도 합병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세면 돈이 많이 드니까 주가를 조작하고 돈을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려 버린 거고 그러니까 2대 주제 또 올림피스 캐피탈이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해버린 거잖아요. 올림피스 캐피탈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으로 시작됐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한 측은 일반 주주의 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싸게 사는 방법 하나가 있었고요. 올림피스 캐피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주식 청구권이 있었어요. 아마 그게 9,5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주식 청구권. 그래서 콜 옵션이라 그러는 거죠. 그걸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사 걸림을 못 받게끔 론스타가 5,500원에 팔고 나가라. 그러니까 외환카드는 우리가 이제 정지를 안 하면 그리고 자금 지원을 안 할 거다. 이런 압박을 통해 가지고 했던데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던 뿌리였고 두 가지 불러인 건데 왜 올림푸스 캐피탈의 주식을 꼭 샀어야 되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안 사고 외환카드하고 외환은행이 합병을 했을 때는 론스타가 50%의 대주주였습니다. 그런데 합병 비율로 인해서 론스타가 올림푸스 캐피탈의 주식을 사지 않는다면 과반을 주주가 못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림푸스 캐피탈 거는 헐값에 무조건 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비용들은 더 싸게, 일반 소액주주들은 허위 감자 매각 사실을 공포하면서 주가가 쫙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중 착취, 꼭 먹고 알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네네. 우리 진격의 진걸님께서 선대인 소장님이 론스타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님 당시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 그 당시 어떤 행동이셨죠? 제 기억으로는 김진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인수를 한 거죠. 그 당시 김진표 위원장님은 총괄 수장이었고요. 전태영 선생님이 그 당시에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다 끝나고 나서 이 론스타 토론회 때 한번 만나서 선생님, 아니 어떻게 해서 꼭 저런 생양아치 같은 사모펀드, 투기자본화인데 그것도 대한민국 한때 국채거래형이었던 외환은행을 그것도 헐값에 팔게 해줄 수가 있었냐고 물으니까 이게 아마 선생님 그때 표현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워딩으로는 자기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저걸 안 팔면 제2의 IMF가 온다, 그러니까 망한다. 즉, 모피아적 논리에 의해서 청와대가 정리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있어서 김진표 의원님 같은 경우도 혁혁한 공을 저는 세웠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론스타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들이 잘 안 나서는 이유가 이게 들어올 때 DJ 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나갈 때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ISDS를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그렇죠. 4대 정권에 의해서 걸려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게 공격수가 하고 수비수가 바뀌는 거예요. 론스타 최초기에 최고에 잘 했던 것들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부 부총리를 하고 있는 최경환 장관, 이 론스타 공격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 DJ 비자금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러냈던 것들이었고 그때 수비수는 김진표 뭐 이런 양반들이 수비수였고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는 이제 우리들이 시민 활동하셨던 분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시작을 했고 헐값 매각, 론스타가 먹지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주장이 되었던 것들이고요.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랬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ISDS 5조 원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나서는 국회의원님들이 몇 명 안 되세요. 뭐 손가락이 꼽힐 정도. 이라는 게, 왜냐하면, 5조가 나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딥니까? 정부가 비공개로 하는 데 대해서, 국회 권한을 무시하는 것들이잖아. 국회가 보고를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에 바로 공유해라는 게 아니라 국회라도 보고를 해라는 건데. 그런데 저쪽에서는 하나도 보고를 안 하고 모든 논리가 딱 하나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 논리가 심상정 원한데도 그랬고 김기준 원한데도 그랬고 이하경 원한데도 그랬고 모든 논리가 그렇게 동원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 국회 개무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5조가 들어가는데 국회가 좀 나서가서 문서 검증도 하시든가 방망이만 또 드리면 저들이 자료를 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김기준 의원실에서 어떤 거였는가 비공개를 하라고 결정했던 오더 최초.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조건 비공개하라고 결정을 안 했거든요. 이거는 비공개. 이렇게 아마 오더 최초의 오더가 있을 겁니다. 이거라도 보면 뭐가 비공개고 뭐가 공개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이거라도 공개하고 김기준 의원실에서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답변이 동일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코드판을 계속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서는 거 보니까 갑자기 김진표 의원님이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게 갑자기 다른 게 다 떠올라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주정부 또는 개혁정부라는 시절에도 이 신자유주의적 투기자본에 대해서 오히려 용인해주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옹호해주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흐름이 지금도 일부 남아있으니까 제1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ISDS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 이 새누리당은요, 좀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쉬운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때는 그때라고 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몰랐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들인데 만약에 ISDS에서 졌다. 5조를 주게 됐다. 저는 이 새누리당의 지금까지의 선거 패턴을 봤을 때는 자기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민주당 정부 초창기에 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전 정권으로 몰아가지고 전 정권으로 몰아가지고 뒤집어쓰기. 박근혜 수법. 그리고 노무현하고 김대중 때문에 외환은행을 저렇게 먹튀 자본에게 매각했다라는 원죄를 들고 오면서 오히려 저놈들 때문에 5조를 주게 됐다. 뭐 이런 주장도 저는 새누리당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님들이 이종걸 의원님이 몇 분 안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그나마 그래도 이종걸 의원님, 이종걸, 이하경, 김기준 의원님이 열심히 하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하고 박원석 의원하고. 그러니까 정의당 의원님들은 다 어쨌든 서명제 결의도 해주시고 하는 거 민주당 의원님들도 30분 이상은 써주셔요. 그런데 지금 그 의석수가 합치면 한 140석인데 뭘 결의해도 나는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좀 아깝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흥국생명 해고자로 서럽게 살아셨지만 그래도 이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우리 486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론스타 엘리엇의 차이는 뭐냐고. 론스타와 엘리엇의 차이. 엘리엇은 삼성물산 헐값 넘긴 걸 반대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겠지만 둘 다 나쁜 펀드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론스타나 엘리엇은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론스타는 더 크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외환은행에는 은행을 51% 이상을 가지고 갖고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단지 주식만 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은행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위원회 승인 상황이니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던 큰 프로젝트였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엘리엇이 우리나라에 어쨌든 샀을 때 이게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가가 오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물수를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자기 실력을 가지고 어쨌든 한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붙었던 것들이었는데 엘리엇은 결과론적으로는 패배인 거죠. 우리 또 이 민족주의가 작동이 되어서 소액주주님들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주식 비율은 삼성물산이
재산 가치가 험지하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법원에서는 적당하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은 왜 법원에서 인정했느냐. 우리나라 상법상 인정하고 있는 가치만 평가를 한 거였습니다. 미국은 자산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그것도 반영하는데 주가에. 우리나라는 그걸 반영 의무가 없다 보니까 엘리엇 같은 경우는 미국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가가 되었고 모든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의 주식 비율이 잘못됐다. 너무 저평가다. 반대하라.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었고 국민연금도 반대는 맞았죠.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애국적 행동이었는지 민족적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합병에 69%가 찬성을 했던 결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하게 됐고 이 가장 큰 수혜는 누구냐? 이재용 회장님께서 그렇죠. 이제 보시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론스타하고 엘리엇은 하나는 국가 권력과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크게 들어오려고 한 거였고 엘리엇은 한국의 시장의 질서에 대해서 순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가지고 가처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했고 어쨌든 외국인들과 연대를 했고 주주들과 연대를 했지만 3분의 2를 넘게끔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게끔 조직을 못해서 패배했는 거였는데 엘리엇이 다음 수가 있겠냐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남은 거는 이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넘어가지고 합병이 무산되는 건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론스타나 엘리엇이나 다 투기 자본이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인데 경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엘리엇 경우는 엘리엇이 문제가 많지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가 이재용 일가의 꼼수라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국민들이 엘리엇도 욕하면서 삼성도 같이 욕하는 뭐 그런 경우였다면 론스타의 경우는 100% 이름에 야한 행위 생략이 되고 론스타가 나쁜 짓을 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우리 금융정의연대라는 NGO가 있어서 든든하네요. 가짜로 말씀입니다. 금융권에서 벌어진 어떤 탐욕이나 그런 투기자본이 금융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나 이런 걸 계속 감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융정의연대 홍보를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왜냐하면 우리 김두기 대표님 오늘 법원에서 항소심 패소하신 이야기 한 절반 론스타 이야기 했는데 금융정의연대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금융정의연대는 그냥 방송 들으시고 이 단체를 한번 밀어줘야겠다 생각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가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요새 얼마 전에도 참여한다고 했던 마지막 사건 하나만 재밌는 거 하나만 금융연수원장이 있습니다. 이 금융연수원장이 임기가 다 됐어요. 4월 25일 날. 그런데 연임도 안 시키고 하루살이를 하면서 지금 3개월째 임기가 연장되고 있는데 아직도 금융연수원장 하고 있대요. 그 사람? 연수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한간에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은 우리가 참여연대랑 금융정의연대가 고발했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경남기업 사태의 연루자로 했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조영재 씨인가? 그분이 조영재 전 부원장이 온다는 신한은행이나 여러 은행들이 그 성한종 전 새누리당 의원한테 몰빵해주고 특혜를 줬을 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제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분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무죄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 소문에 올랐던 사람은 어쨌든 그것들이 입증이 안 된 이상들은 안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 안 해준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임기가 끝났으면 사람을 바꿔야죠. 근데 바꾸지 않고 있는 것도 조차 웃기는 거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관폐와 적폐는 빈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고요. 제발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는 걸 엄한 데서 하실 게 아니라 금융에서 정말 관폐화라든가 모피화라든가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아주시는데 같이 해주시면 좋고 그 길에 우리 불금에 이 방송을 들으셨던 모든 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응원, 성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한은행이 주도가 돼서 많은 은행들이 고 성한정 새누리당 의원한테 특혜를 줬는데 그것은 아마 성한정 새누리당 의원이 당시 국회 정무위원이었으니까 압력을 행사했을 거고 근데 새누리당 많은 분들의 분석이 이거예요. 성한종이 국회 정무여가지고 압력 행사한 것도 큰 일이긴 했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시중 금융 권력자들이 성한종 압력 하나 받고 몇천 원씩 대출해줬겠느냐. 그렇죠. 당시 어쨌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실력자들이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4대 천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융기관에. 이 4대 천왕들이 성한종 국회의원 하나에 넘어갔겠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뭔가가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대출을 하기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대출을 까다로기로 유명하죠. 안정걸 팀장님 신용도 가지고는 카드도 발급 못 받을걸요. 신용도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삼성카드는 안 씁니다. 참고로 삼성카드. 신한카드 말씀드리는 게 신한카드? 그만큼 깐깐하다는 거예요. 신한이. 왜냐하면 참고로 저는 신한카드 카드 발급 신청을 했다가 2번 거절됐거든요. 국민카드나 외환카드나 이런 데서는 다 승인을 받는데 그만큼 신한카드는 까다로운 걸 가지고 있고 대출에 있어서도 정평이 나와 있었는데 그렇게 몰빵을 했다. 그것도 새벽에 만나서 그거는 성완종 위에 더 큰 그렇죠. 뭔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당시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김기춘 만나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분명히 도와줬겠죠. 시간이 짧아요 님께서 30분 연장해달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음이라도. 감독님 30분 연장 안 되죠? 예,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연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김득희 대표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리해고 얼마나 부당하게 남용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해고되신 다음에, 금융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론스타라는 이런 비극적 사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는 또 이렇게 꿋꿋한 삶을 살고 계신 분에게 많은 응원과 박수 보내주시고, 제가 그 댓글에 전부 다 일일이 댓글 다는 거 보셨죠? 이렇게 쭉 댓글 내려가면 제가 전부 다 댓글 답도 남겨놓습니다. 좋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금융정의연대 저도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대표님.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님과 정말 생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